네, 저희가 사실 이제 7월 달에 중2를 시작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2가 시작되면 아마 여기 중2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중2에서 저희가 최상위반을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과정을 조금 땡겨서 저희가 긴 시간 공을 들여 교육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50주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오늘은 그 교육과정을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위반 개강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의 경우에는 7월 5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은 7월 12일 토요일인데요. 2학년은 현재 기말고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모두 끝나고 다시 복귀하는 여름학기가 시작되는 7월 12일부터 최상위반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설명의 순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안에 따른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저희 이재식 국어에는 입시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남궁철주 입시소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고교 유형별 학업 성취 평가 요소와 최상위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상위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또는 아버님들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특목 자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특목 자사고뿐만 아니라 또 일반고를 서로 좀 비교를 해서 학업 성취 평가 요소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준비한 최상위반 목표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50주의 과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중3 1학기까지가 총 50주의 과정이고요. 4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핵심 목표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 과정별, 영역별, 실질적인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상위반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안에 따른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남궁철주 입시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이 3월에 이미 저희는 특목 자사고 설명회를 CGV에서 했었는데 아마 여기 참석하신 학부모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뭐 일반고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관심은 좀 더 빠르게 좀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에 혹시 과고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경기도의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한 개밖에 없죠. 경기 북과학고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해가 25년인데 27년이 되면 두 개가 더 생기죠. 부천고가 과고로 전환이 되고 또 분당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과고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시흥 과고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이제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또 하나가 신설이 돼 총 5개의 과고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공계가 아무래도 인문사회계보다는 더 많이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특목 과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높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를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설령 이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학생마다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일반고에 가서 훨씬 더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육과정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천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좀 부족해서 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일반고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천만 하더라도 일반고등학교가 23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일반고등학교 요즘은 각각의 특성화 교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변화는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 흔히 고교 학점제라는 이런 교육 과정이 새로 시작됐고요. 또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그럼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세 가지가 발표가 돼야 완성이 되는데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 이거 정해졌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입 개편안,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죠. 예, 결정 났습니다. 하나가 발표 안 된 게 뭐냐면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니까 대학들은 그러면 어떤 전형 요소를 갖고 뽑을 거냐,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언제 발표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짐작만 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내신 변별이 약화됐다.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학들이 내신의 비중을 높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신 말고 딱히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학업 역량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 뭔가를 추가할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최상위 반이잖아요. 그죠? 만약 최상위 반이다 그러면 일반고는 무조건 몇 프로죠? 무조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될까요? 그죠? 무조건 10% 안에 들어야 돼요. 과거에 이 9등급제에서는 4%가 1%, 11%요 구간까지가 2등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1, 2등급이 그냥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진학을 하면 최상위 학생이다 무조건 1등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고 하면 보통 서울대나 뭐 연대 또는 의대 요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중후반 2.7, 2.8이면 됐어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그리고 경희대 정도 가려면 4등급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5등급제에서는 딱 2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 34%거든요. 누적 비율이. 그러니까 일반고 진학하면 1등급, 특목 자사고 가면 무조건 2등급 안에 들어놓는 그 내신을 베이스에 깔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여기까지를 수시라고 해요. 수시. 순으로 뽑는 게 정시죠. 근데 수시 선발 비중을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 딱 봐도 종합 비중이 제일 높죠. 그죠? 28학년 대입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됐다고 그랬는데 서울대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40에서 정시를 30으로 줄일게.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한 적어도 10여 개 대학은 30%로 줄어들 것 같아요. 정시 수능 비중은. 그러면 그 나머지 10%가 1로 넘어올 텐데 이제 교과가 늘어날 거냐, 뭐 논술이 늘어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은 거의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종합의 비중이 조금 더 늘고 논술 비중이 조금 늘 것 같아요. 최근 추세로 보면. 근데 종합의 비중이 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 평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주요 대학에서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뽑는 거죠. 옛날에는 다 내신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는 거죠. 누가 유리했을까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중에. 일반고죠. 지금도 일반고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류, 정성, 여기 보시면 정성 들어가죠. 요게 우리가 서류 평가라고 하는 내신 외적인 요소를 종합 평가한다는 건데 이건 원래 종합 전형에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점차 뭐로 변하는 거죠? 종합 전형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제 왜냐면 내신 변별이 약화됐으니까 내신만으로 뽑으려는 상위권 대학은 한마디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는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두 개밖에 없는데, 자, 지역 균형 전형은 추천서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2명씩 추천서를 받아 쓰는 건데 보시면 일반고가 어때요?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죠. 합격성이 91%가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전형을 보면은 실제로 전체 학생에서 영재고 과고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잖아요. 그죠? 1%가 채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30% 정도를 차지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뽑는 방식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반고에 진학해서 압도적인 내신, 1등급 초반의 내신과 어느 정도의 생기부 관리와 그리고 면접 능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서울대를 가는 거고, 또 이쪽으로 온 학생은 활발한 활동성과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생기부를 관리하면 또 이걸로 또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 한 명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는 이게 어울릴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위 반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져야 돼요.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고1 아이들이 작년에 제가 이제 한 11월쯤 됐을 때 12월부터 원서 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진로가 딱히 뚜렷하지 않은데 뭐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학교 배정 받고 적어도 3월까지는 해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3월 둘째 주부터 동아리 선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동아리 아주 치열합니다. 경쟁이. 밀려나면 자기와 무관한 동아리 활동하면 이미 종합전형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했어요. 자, 동아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했고 또는 선택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왜 그러냐? 7월은 과목 선택이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철저하게 학생들마다 과목 선택을 통해서 자기 교육과정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이 연락이 많이 오죠. 과목 선택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를 중2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특목 자사고는 우리가 자소서를 써야 되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자소서에서 꼭 써야 되는 게 뭘까요? 본인의 꿈과 끼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경험을 키웠는지 그 학습 경험을 써야 돼요. 근데 아이들 생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 성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생기부 내용 자체에 본인의 꿈과 끼를 드러낼 만한 게 없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12월, 중3 12월 원서 쓰기 전까지는 그게 최소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고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다 달라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물론 특목고를 진학할 결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과고는 8월에 원서를 쓰니까 좀 더 일러야 될 것이고, 그죠? 자사고는 일반고와 똑같이 진행되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진로에 대한 고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1 내신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일반고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일반고에 진학하더라도 1학년 과정인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이미 2번, 3번 다 보고 가요. 그러니까 첫 시험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표준편차라고 있어요. 아이들 성적이 표준편차,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요 5개 중에 가장 표준편차가 큰 과목이 뭘까요?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가장 표준편차가 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하위권과 상위권이 뚜렷하게 이미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영어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조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어 실력의 차이는 개별마다 아주 크고. 두 번째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세 번째가 과학이에요. 네 번째가 국어고 다섯 번째가 사회예요. 자, 그러면 국어는 우리 국어학원이에요. 국어는 표준 편차가 좀 작은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작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점 차이로 내신이 확확 바뀌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9%의 학생, 전체 인원의 9%의 학생 1등급, 11% 2등급이잖아요. 그런데 5등급제에서 상위 9%와 상위 11%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2등급 학생은 11%부터 34% 구간까지 동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에 표준 편차가 공지되지 않게 기재되지 않거든요. 학교는 알 길이 없어요. 얘 수학 2등급이야.
그러면은 100명 기준으로 11등인지 34등인지 알 수가 없다는 대학은. 그렇죠? 그럼 그걸 변별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로에 대한 뚜렷한 어떤 본인의 계획, 목표 거기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내신 선행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결국 대학은 면접을 강화할 거예요. 네, 지금도 이미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아는 것을 쓰거나 말하는 능력. 지금 논술도 새로 부활하는 대학이 많아요. 올해만 해도 국민대도 부활했고 재작년에 고려대가 부활했었죠. 정부는 계속 논술을 폐지해라, 축소해라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논술을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결국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는 지식을 글로 써서 보여주든가 말로 하든가 이런 것을 대학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들이 서로 융합되고 있으니 어느 하나 포기할 길이 없죠. 그죠? 기존 교육 과정에선 이것만 챙겨도 교과 전형 가고 이것만 챙기면 종합 전형 가고 이것만 수능만 잘 봐도 정시로 가지만 이제 정시에서도 6개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 서울대 고려대만 뭐 했죠? 정시에서 수능 말고 내신을 포함시켰어요. 교과를. 근데 올해는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모두 다 수능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 교과를 포함하기로 올해부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내년 그 다음에 고교학점 첫 세대인 28학년도 당연히 수능의 교과가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고 혹시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을 너무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뀐 어떤 교육 과정과 또 고교 선택에 있어서도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특목고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이름은 여기다 밝히진 않았는데 뭐 다 아시는 그런 학교고요. 지금 현재 1학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국어 과목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면요. 지필과 수행평가가 각각 60과 4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필평가의 경우에는 1회고사와 2회고사 각각 30%씩 반영이 됩니다.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일반고 수행평가를 보여드릴 텐데 좀 특이하죠. 여기서 딱 보니까 갈래 형상화 방법을 고려하여 시를 희곡으로 재구성하기라는 게 수행평가래요. 아이들이 시를 배우고 희곡을 배우는데 이 갈래적인 차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를 희곡으로 바꾸어서 작품을 창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극을 실제로 아이들이 창작하고 또 연기를 한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제 성균관대 1학년 학생인데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4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수행평가를 했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 말고도 사실은 여기에 밝혀지지 않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학생이 다 마무리를 하면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은 정말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평가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교의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 경기 지역의 특목고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도 1학년 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니까 인천 지역의 그 특목고와는 다르게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봐요. 기말고사 한 번만 보고요. 아까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40, 지필이 60이었는데 여기는 바뀌었죠. 반대로 수행이 60, 지필이 40입니다.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과 경기 지역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인천 지역이 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이에요. 경기 지역은 훨씬 더 빠른 편이고요.
특히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필보다 수행평가가 훨씬 더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면 의문론과 형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고요. 문학주제 탐구 프로젝트 심화 에세이, 문학주제 탐구 프로젝트 탐구 협력이라는 것이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심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쓴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탐구 프로젝트라는 것은 대학생들처럼 조별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특히 이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조장을 잘못 뽑거나 팀원이 잘못 구성이 된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눈물 쏙 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특목고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형 수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가는 일반고를 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집필고사와 수행평가가 각각 50대 50이고요. 이전에는 사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크게 이것이 등급을 좌우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행평가가 등급을 좌우할 만큼 엄청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니까 수필쓰기, 진로 독서 서평쓰기, 주제별 심화일지 작성하기, 대체로 논술형으로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목과 일반고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하고, 또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가 대부분은 선원수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된 특징이었고요. 차이점으로 본다면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특목 자사고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탐구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활동들이 많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프로젝트나 교과 외적인 이러한 학문 주제 탐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특목과 일반고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데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향이 일반고에 더 맞는지 또는 특목고에 더 맞는지는 어느 정도는 어머님들도 좀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보면은 같은 최상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특목을 갔을 때 더 유리하겠다, 또는 일반고에 가서 내신 1등급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될지는. 그래서 저희는 최상위반은 특목 자사고에만 목표를 두는 것도 아니고요. 특목 자사고를 가든 또는 일반고를 가든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반의 50주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는 4가지입니다. 먼저 충분한 선행입니다.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던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을 했고요. 또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최상위반에 들어올 친구들 정도면 올 A등급이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A등급도 중학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1점에서 100점까지가 동일한 A등급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성취가 보통 A등급이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30%에서 40%까지가 A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1등급은 10%인데 2등급까지 누적되면 3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A등급이 아니라 원점수가 97점 이상은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교 내신의 상위 10%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반고든 또는 특목고든 선원 수령을 작성하고 또 발표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교육과정을 다 선원 수령과 발표와 토론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딱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최상위반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새롭게 신설된 것이 바로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적어도 주제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완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학원에서 작성한 것을 실제 학교에 가서 제출했을 때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부에도 반영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특목 자사고를 갔을 때도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보려는 과정으로 포함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반 50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과정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여름학기가 되는 7월부터 9월까지이고 9월까지 총 14주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1학년 때 중등국어의 개념들을 완전히 다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이 고등학교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14주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2학년 되기 겨울학기 12월부터 4월까지 총 16주이고요. 이때는 이제 중등국어의 개념이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전체 영역을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이 비문학이든 또는 문학이든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심화 논술형을 작성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정은 2학년 7월입니다. 지금 현재 중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7월부터 9월까지 12주 동안은 이제 고등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문이나 또는 작품을 분석하고 모든 기출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 4과정 예비 중3 때부터 5월까지 18주 동안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국어의 선행 문법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시간 내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등급을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완성하는 것이 4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최상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중3을 끝내면 고3까지 끝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허풍을 치고 싶진 않고요. 적어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끝내겠다라고 어머님들께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과정과 2과정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잠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름은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저에게 연락이 왔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입니다. 이 한 친구는요. 밤 11시에 갑자기 카톡이 와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문법 관련한 질문들을 막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현재 우리 1학년 아이들 품사 배우고 있거든요. 이 품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똑같이 이제 심화되어서 내신 시험에서 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품사와 관련된 질문을 고등학생이 되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좀 한심했습니다. 이거를 왜 지금 물어봐?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과학학원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휴원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간혹 소식만 듣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너 학교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저 경기과학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심한 말 하고 싶었어요. 영재고를 갔는데 이딴 거를 지금 밤 11시에 물어봐? 하고 싶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딱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국어학습이 끝난 거예요. 계속해서 수학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어쨌든 합격을 했는데 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국어 해야 되잖아요. 내신 해야 되고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그때 가니까 이제 요 내용들이 너무 오래 전에 배운 내용이라 휘발되기도 했고 기억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과고를 가는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것과 또 국제고나 외고를 가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법은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가 학교 생활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힘든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식 국어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학년, 2학년들 힘들다고 아무리 우는 소리 해봐야 정말 이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얼마나 이 학습량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또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상고에 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뭘 부탁을 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독서 논술 하잖아요. 요거 자료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왜 보내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수행평가에서 이게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고 자기는 중1 때 이거를 독서 논술에서 했는데 이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한다라고 해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학습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7월에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7월부터 내신 들어가기 직전까지 최상위반을 운영을 합니다. 비문학 시간에는 중등사회연계 비문학이라고 해서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교과서를 저희가 비문학 지문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중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고 저희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교재입니다. 이 내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교과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논수령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를 학습하면서 동시에 비문학 문제로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교재를 계속 개발하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품사뿐만 아니라 아이들 문법을 선행해서 형태소와 단어 형성법 학습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최상위반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법 가르쳤던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없이 계속해서 선행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2학기 때는 형태소와 단어 형성법을 배우게 되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시 주제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기존에 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심화해서 주제를 접목시켜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수필과 그리고 갈래복합이라고 해서 1학년 때 중학교 때 사실 갈래복합 문제를 볼 일이 별로 없죠. 보통 수능 모의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하면 스스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독서는 7월 달에 진로탐구 독서 영역과 관련해서 뉴스 믿어도 될까라는 책을 읽고 독서 논술을 하고요. 8월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요거는 이제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 그 교과서 중심의 독서 논술을 하는데 최상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라고 하는 책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수필 수행평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교재 살펴보면 비문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마다 아이들 각각 문단 요지 작성을 해야 하고요. 명제 확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 적용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내신 기출 문제와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술형부터 고등 심화 문제까지 아이들이 풀면서 이 지문 하나를 본 것을 가지고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1 모의고사까지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생각한 답은 이건데 왜 내가 이것을 답으로 생각하는지까지 스스로 서술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대시 주제별로 총 8작품을 7월과 8월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문학 작품은 아이들이 작품을 스스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 푼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등 모의고사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정규교재에서 독서 논술의 경우에도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적인 이해,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 그리고 최상위반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이 과정에서 이제 1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독해와 구조화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내신과 중3 1학기 내신을 선행하는 문법을 다루게 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시의 개념을 종합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대시와 현대소설로 다루게 됩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상전개 방식, 다양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학년이나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이 개념까지 모두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독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기후위기, 동물권과 같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아이들과 좀 깊이 있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특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중2 친구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하고 실제로 스스로 구조도를 완성해보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와 논수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학의 경우에도 스스로 작품 분석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논수령 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학년 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지식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 논수령까지 스스로 작성하면서 모든 영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교과독서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와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배웠다면 이것을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시로 확장해서 시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논수령 문제와 과학지문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워크북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이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는 수준의 워크북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 내용은 중3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의 문제들을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면서 고1 모의고사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정의 경우에는 고등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문을 분석하고요. 지금 이제 2학년, 이번 7월에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4과정은 이제 겨울 학기부터 내년 3학년 1학기까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7월부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2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고 고등기출문제 마찬가지로 논수령이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의문체계와 변동, 발음과 표기를 먼저 선행을 하게 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문학 소통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개념보다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을 다루게 됩니다. 교과독서 시간에는 통합사회 주제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문학 지문과 연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문학 작품과 통합사회의 주제를 같이 연계해서 사고하고 논수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실제 교재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이제는 문단 요지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에 대한 읽기 중 질문에 대한 이유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했던 교재 예시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넘겨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급하게 설명을 드리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 보시면서 잠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그 학생의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따 보시고 그냥 자리에 그대로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교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문단 요지 작성하지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답을 쓰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상위반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팔 빠진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팔이 아플 정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사실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 유지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서술형 있고요. 그리고 사실 논술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가부터 다는 소비자 잉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소비자 잉여가 실제로 활용되는 양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비교하고 분석해보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작년에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 안에 50분 내에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또 실제로 체험을 했고요. 이 정도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고등학교 갔을 때도 탐구 보고서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2학년 아이들이 보는 이 문학 작품은 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이에요. 중학교 문학, 고등학교 문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의 난도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작품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 아이들이 아마 실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작품들일 텐데 이 작품들을 보고 분석지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논술형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가의 화자가 나의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지 상상하여 글을 작성해 보시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사실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나와요.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 문학작품이 실제로 중1부터 중3까지 어느 교과서든 현대시의 경우에는 25작품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간 친구는 겨우 20에서 25작품을 보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됐을 때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을 접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는 거고요. 또 특목 자사고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한 학기 시험 문제로 50개 외부 작품을 출제를 합니다. 50작품을 아이들이 프린트로 매주 받아보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고의 경우에도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반 친구들이 정말로 고등학교에 갔을 때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많은 외부 작품들을 미리 보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이제 저희 최상위반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특목을 갔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외부 작품 대부분이 다 본 것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과 독서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사회 주제 특강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문학작품을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문학작품을 읽을 때 아이들은 주관적으로 자기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서 자유롭게 상상해서 작품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문제로 출제됐을 때 출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읽는 감 플러스 이런 배경 지식이 같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과 연계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함께 학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어야 합니다. 최근 문제일수록 조금 어렵고요. 조금 연도가 예전일수록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도가 오래전부터 최근 문제로 쭉 내려오도록 저희가 워크북을 구성을 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실제로 워크북에서 풀고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오답 정리까지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0주 정규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수행평가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일단 1과정에서는 수필쓰기와 발표 토론하기라는 수행평가가 실제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요. 중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과와 연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큰 차이는 없다고 했잖아요. 심화될 뿐입니다. 중학교 때 베이스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심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바탕으로 수행평가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중학교 수행평가와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심화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잘 이해를 한다면 중학교 때 연습한 걸로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과정에서는 수필쓰기, 발표, 토론하기, 2과정은 시 비평문, 독서 감상문, 설명문,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진로 연계 설득하는 글쓰기, 이 모든 수행평가에 대한 수업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수행평가 공지가 뜨면 이렇게 공지문을 공유를 해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다음날 수행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해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시간을 주면서 수행평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한 학기 먼저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체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과정들을 교육 과정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어머님들 보시면요.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느낌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송도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님이 원래 보통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질문 안 하시잖아요. 갑자기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그 이유가 아이가 수행평가를 보는데 예를 들면 독서 감상문이었대요. 그런데 이 독서 감상문을 수행평가 볼 거니까 지금부터 책 한 권씩 너네 정해서 읽어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고 영재고 준비한 친구라서 수학책을 막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를 하러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조건이 막 몇 개씩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이 작품이 나에게 준 변화, 긍정적인 효과 이런 내용들을 담으라고 해서 내가 수학책을 읽었는데 수학책 가지고 내가 뭘 써야 하지? 라는 생각에 몇 개를 빼고 썼더니 감점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그 친구는 이제 좀 영재고를 가기는 좀 어려운 점수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동생이라도 그런 일을 안 겪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는 항상 조건입니다.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조건 하나씩 보시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의제기했을 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수행평가 연습을 시킬 때는 조건을 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실제 공지문이고요. 독서 활동지 작성하기, 시 비평문 쓰기, 그리고 설득하는 말하기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학교에서는 시 한 작품을 가지고 비평문을 쓰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한 번에 20작품을 줍니다.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설명문 쓰기, 독서 감상문, 시 비평문, 또 주장하는 글쓰기 이런 것들을 매 학기마다 아이들에게 직접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공지문을 가지고 분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글쓰기라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수능 1등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요거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지금 특목 다니는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지를 주고 작성해달라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학교에 들어와서 일반고가 아니라 국제고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습 수업 분위기 좋고 진로 키워나가는데 좋고 활동이 재밌고 쌤들이 좋다. 근데 쌤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목 자사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학교에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생기부 관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일반고는 그에 비해서는 생기부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준다기보다는 아이가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회되는 점은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과제 수행들이 너무 많다, 규칙이 엄격하다, 이런 것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 와서 새롭게 느끼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둘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방식은 둘 다 발표 토론이 많다, 교과서로 수업을 나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함께 공부한 아이들 격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이 친구는 넘사벽이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까지 진짜 책 많이 읽은 애들은 발표 토론에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열린 연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들도 아이들이 다 주체적으로 학술 방향성을 잡아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국어학습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입학 전에 우리 학원에서 국어학습은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외부 작품이 아는 내용이라서 내신이 수월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친구는 사실 진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고요.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선원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선원술이요 라고만 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국제고에서 부여되는 과제들이 모두 다 선원술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답을 줬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도움됐던 부분과 아쉬운 부분 물어봤을 때 두 친구 모두 수능 문학 작품이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역별로 저희가 유형별로 비문학을 다루는 것이 3학년 1학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 오면 올해 2028 수능 예시문항이 있었잖아요. 그거 먼저 아이들 풀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다루어야 하는지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문법 선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내신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고1 들어갔을 때 이 학습에 대한 개념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문학의 경우에도 모두 다 현대식 고등 개념으로 다 심화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독서 시간에는 시대별로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시대적 배경 지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별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읽고 논수력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의고사와 클리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1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는 저희가 일부 문제만 가지고 아이들과 원래평가 시간에 다루고 클리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모의고사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문제풀이 방법부터 스스로 오답 정리까지 완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한 분석지를 이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지를 통해서 주체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오답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답인 이유까지도 분석지에 다 작성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정규 교육과정이었고요. 이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화 프로그램 첫 번째는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를 갔을 때 쓰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면 소주제가 인권이면 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이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지? 성대 정치외교학과였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바로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주제 탐구 보고서에 대한 작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주 동안 1학년 이번 겨울학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형식과 작성 과정에 대한 이해. 2주차에는 주제탐구 보고서 예시 글을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3주차에는 주제탐구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4주의 과정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겨울학기 이루어지는 주제탐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실제 주제를 선정해서 완성된 과정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개별적 특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제탐구 보고서 형식과 작성 과정을 영역별 예시글을 통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탐구 보고서를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료 검색 리스트를 작성하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고 자료를 선정하고요. 보고서를 1차와 2차 과정에 거쳐서 작성한 것을 최종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완료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께 생기부에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진로 연계 독서록에 대한 관리입니다. 특히 이제 생기부에 어떤 올라간 그 독서록이 이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의 어떤 면접을 볼 때 주요 질문으로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관리에 있어서 일단 매달 한 권씩은 꾸준히 읽고 매일 독서 기록과 독서록을 작성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이거는 사실 전체 우리 1, 2학년 아이들 이번 여름학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규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여름 학기 때이고요.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 3학년 때까지 쭉 한 달에 한 권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1학년 친구 중에 좀 똘똘한 친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어머님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매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루에 몇 분 읽어? 물어보니까 20분 읽는데요. 20분 동안 머리 말릴 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도 빠짐없이 꾸준히 한다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그 자체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조금씩 읽는 독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는 독서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 상담 후에 그와 관련된 연계 독서 관리로 생기부까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 7월 달에 다 배부를 할 예정이에요. 앞부분에는 각각 진로와 관련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연계 독서 리스트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독서 일지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독서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위반 친구들은 3학년 때까지 쭉 이 내용을 매달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특화 프로그램까지 설명이었고요. 최상위반 시간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현재 재원생인 중1 친구들은 다음 주에 학력평가를 봅니다. 이 학력평가는 2차 학력평가고요. 지난번에 1차 학력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1등급인 친구들은 토요일 9시 그리고 토요일 4시 이렇게 최상위반이 구성이 되고요.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토요일 4시 그리고 일요일 9시가 두 반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상위반이었던 친구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원래 평가, 학력평가의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의 경우에는 어머니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안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내지에 QR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고사를 신청해 주시면 이 배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저희 선생님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혹시 안 계시죠? 지금 내신 기간이어서요. 다 수업 중이셔서 아까 기다리셨는데 제가 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아마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이주연 선생님, 박인혜 선생님 그리고 제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최상위반은 최상위답게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